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2월 11일 수요일인데요. 자, 계엄 사태를 두고 검경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번 주 중에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자, 우선 오늘 새벽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서열 1, 2위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먼저 경찰 특수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혜빈 기자, 경찰 수사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두 차례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어제 오후부터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내란죄가 중범죄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간 경찰은 이미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출국 금지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을 분석해왔습니다. 조만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서열 1, 2위의 사상 첫 긴급 체포에 경찰은 곧바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을,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직무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옥현태 국회경비대장도 현재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돼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자, 이번엔 검찰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젯밤 늦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밤늦게까지 진행했는데요.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혁재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어제 밤늦게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원은 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도 판단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란죄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의 경우 최대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김 전 장관이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서 검찰 측만 30여 분 정도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심사는 종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김 전 장관이 구속됐으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포고령 작성 등을 논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앞서 검찰은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도 수사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만큼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협의체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매일같이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경찰이 자신들의 수장을 체포한 일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장 긴급 체포, 어느 정도 이게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포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경찰청장이랄지 서울경찰청장이 특히 국회 출입을 하려는 국회의원은 이제 보좌관을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풀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행동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에 어느 정도는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 자체가 검찰, 경찰, 공수처 이게 경쟁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뭐 이 정도의 어떤 경찰청장이랄지 서울경찰청이 계엄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경찰의 수장 아닙니까? 네. 근데 긴급 체포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뭐 내란죄에 대해서는 뭐 가담자로서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수장이 체포가 됐으면 앞으로 수사는 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 수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뭐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니 경찰 자체는 이제 수장이 없다 하더라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치안을 유지하고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치안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경찰의 어떤 자체적인 행정 사무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마비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약간 그 새 수사기관이 경쟁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검경 공수처. 그렇죠. 근데 검찰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또 조지호 김봉식 경찰청장을 또 긴급 체포했다는 것은 48시간 내에 또 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또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 신병이 조지호하고 김봉식 경찰 수뇌부는 또 경찰에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공범관계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조율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기소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아무리 수사기관의 이기주를 떠나서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조율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합동수사본부를 정말 만들어야 된다. 혹은 뭐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특검 맞는지. 가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어도 뭐 한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수사 속도만 보면 뭐 한 1개월이면 내란죄 된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특검이 뭐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특검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다 이양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특검이 이렇게 할 일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그런 또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검은 또 누가 또 제거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좀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 늦게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 얘기도 해볼 텐데요.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에 선관위 관련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선관위에 갔던 정보사 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사령부 인원입니다. 몇 명 갔어요? 10명 갔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도받았습니다. 임무는 뭐였습니까?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한 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네, 이런 내용인데 자, 윤주원 기자, 일단 네. 계엄 선포 당일 오전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사전 대기 명령 받았다. 이렇게 시인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추가 사항도 지금 공개가 됐죠? 네, 지난 3일 이 계엄군은 계엄이 선포된 지 5분 만에 이 과천 선관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입할 수 그렇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요. 지금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당일 오전 10시에서 11시쯤에 김용현 전 장관이 야간 임무를 위해서 팀 편성해라 이런 지시와 함께 야간에 선관위가 위치한 과천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 계엄이 선포되기 1시간 반 전부터 이 대기한 영관급 장교 10명이 바로 선관위에 투입했고 네. 여기 장악을 했는데요. 이후에 구체적인 작전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지시를 했는데 이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거나 통째로 가져와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당시 방첩사 법무관 7명은 이게 절차상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선관위 진입을 강하게 만류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자,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면은 뭐 당일 계엄 오전에 네. 이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특정된 곳이 몇 곳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뭔가 질서 유지가 필요해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곳들을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됐으면 사전 기획을 했다는 말을 못할 수 있지만 네. 선관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좀 우리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곳들이 바로 투입이 됐다. 네. 굳이 저길 왜 갔을까라는 그렇죠. 의문이 그런 있는 거는 거죠. 사전 기획이 된 것이지 어떤 우발적이거나 위기상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하게 내려진 비상계엄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 기획을 했다는 거는 이게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밀어붙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 뭐랄까 악의성 이런 거는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어쨌든 사전 투표 서버부터 찾아서 촬영한 이 정보사 부대원들이 있고 그 계엄 선포 이전인 밤 9시부터 선관위에서 일단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고 또 방첩사령부는 수사관을 포함한 100명 규모의 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정황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처음에 할 때 너무 이제 엉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우왕좌왕했고 여러 가지 엉성, 보면. 즉흥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준비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 즉흥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 우리가 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가 사진을 찍을까? 뭐 서버입니다, 저게. 그렇죠. 선관위 근데 있는. 저거 사진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저기서 뭔가 정보를 빼내야 추출을 해놔야 하는데 이제 밝혀진 거예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의하면은 지금 일단 뭐 들어가서 위치를 확인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들어가서 지금 위치 확인을 한 거고 그다음 이제 대기를 시킨 거예요. 신속하게 뭔가 뭐 부정선거가 됐건 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주위에 오면 이제 후속조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IT 전문가들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 IT 전문가가 군 전문가가 와면 거기다 이제 인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과정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러면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장관이 됐건 그다음에 특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본인이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사전에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전 모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 선관위랄지 국회에 대해서 다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또 수도반 사령부에 있는 비원 벙커에다도 뭐 구금 시설, 체포 관련된 것들 준비하라고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거의 연희영 방첩사령관은 거의 장관 지금 김용인 전 장관 정도의 수준의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이 사전에 모의된 것 같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과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인데 자, 계엄 당시 지휘관들에 의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정황 이것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부터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 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받으셨죠? 예.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계엄이 사전 모의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 실제보다 한 이틀 먼저 알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특수전 사령관의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내용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윤정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을 TV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네. 새로운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6곳을 확보해라 이런 임무를 받았다고 네. 밝혔는데요. 이 대상은 국회, 선관위 3곳, 민주당사 그리고 여론조사 꽃이었습니다. 임무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 그러니까 보안 전화로 받았다고 밝혔고요. 네. 또 계엄 당일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추가로 받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가 있었고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병력 위치를 물어서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통화 내용도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이 내용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 이 보안 전화로 직접 전화를 했고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면서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네. 이 지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실이 한
언론을 통해서 이 정면 반박하는 내용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당시 계엄사 등을 통해서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고 들여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이 심의되는 과정을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이 진술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내용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군요. 김상일 대변인. 네. 일단 뭐가 맞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뭐가 맞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 지금 증언을 하는 사령관 같은 경우 거짓말을 할 지금 상황이 못 돼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을 때에 이 엄중한 상황을 본인이 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얘기하지를 못한 거는 본인이 어쨌든 군인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판단이 좀 안 되고 그것이 또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다가올지 모르니까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뭐 자기 방어 성격은 뭐 혹시 없겠습니까? 자기 방어 일단 뭐 재판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 방어 성격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네. 이게 지금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저런 건 쉽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지금 군이 움직임이 일련의 움직임이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또 증언도 한 곳에서만 지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에서 또 거짓말을 했을 때 본인이 그러면 자기 방어적으로 이걸 했다라는 것이 국민의 지탄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다시 말해서 상급자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는 어려운 때에 네.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저것이 더 진실에 가깝겠구나. 뭐 100%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의 뭐 기억의 혼선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조금의 수정 이런 거는 가해졌을 수 있지만 그러나 90% 이상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사전 계획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김관삼 변호사님 일단은 이 특수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0월 1일이죠. 이때 국회와 선관위 그리고 민주당 당사 6곳에 대한 확보 명령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 수뇌부들이 이 전체가 뭐 소수겠지만 미리 이 계엄을 알았을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추측이 아니고요. 네. 사실인 것 같아요. 뭐 한강에서 말을 서로 맞췄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죠. 완전히 말을 맞춘다고 되지 않죠. 네.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날 서울에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날 바로 사실은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룡대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복귀하지 네.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대기 명령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 맞추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우리가 이제 충안고 사성 4명을 우리가 지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전 모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어떤 역할 자체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사전 모의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계속 증거가 확보가 되고 있죠. 더군다나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자기도 사진을 몰랐다는 취지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기 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 사실 나는 말 몰랐다고 맞춰 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 그렇죠. 되는 근데 부분도 그거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네.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2번 전화 받았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저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곽종근 특전사령관 왜 저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저렇다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 방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곽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저런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끄집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한테 뭐 전화를 받았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어낼 필요는 없어요. 더군다나 아무리 비화폰이고 보안폰이라 할지라도 통화 내역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주장하는 그 시간대에 전화 통화 내역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고 또 그럴 가능성이 크고 또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다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계엄이 해제되냐 해제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패한 계엄이 될 수 있고 성공한 계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이게 타임라인에 의해서 안 돌아가니까 대통령이 뭐 다급한 마음에 직접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내란죄에서 단순한 지시가 아니고 네. 구체적인 실행 실무에 대한 계엄군까지 본인이 지휘하고 통솔하고 있었다. 그것은 굉장히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참고인석도 아닌 뭐 뒷줄에 앉아있던 이 방첩사 수사단장이 직접 손을 들어서 이 얘기를 쭉 했다는 건데 제가 끊겼는데 어떤 얘기인지 하고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 구금 시설과 관련된 네. 증언을 내놨습니다. 정치인들을 가둘 장소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지목한 곳이 이 수도 방위사령부의 B1 벙커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했는데 이 B1 벙커는 관악산 안반지대를 뚫어서 만든 곳입니다. 네.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내부 시설은 군사 기밀이지만 크고 작은 사무실들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단장은 체포자 명단에 대해서도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14명으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명수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이 이 비상계엄 당시 여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자 대상 명단을 불러주면서 검거를 위해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지만 여인영 전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해서 체포를 지시하고 또 구금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여인영 전 사령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직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검찰의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금 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그 이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 자, 이런 내용이고 김상일 네. 대변인 일단은 비원 벙커를 직접 가보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비원 벙커를 예. 가봤죠. 왜냐하면 일단 저는- 사람들이 여기 철저히 차단되는 지하 비밀 장소에 정치인들을 가둬서 그렇다면은 국회를 뭐 해산시키려고 했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됩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비원 벙커는 단순한 군사 시설이 아니에요. 네. 전시에 모든 것을 다 총지휘하고 주요 인사들이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전시 지휘부 같은 네.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정치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에 대한 어떤 보안 사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엄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알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예.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어떤 내란을 쿠데타를 성공시키려는 욕심만 너무 앞섰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곳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그때 이제 NSC의 상임위원장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훈련차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규모로 보나 뭐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국회의원들의 그 검거하고 수감시키는 걸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보안 규모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중요한 시설이고 구금 그렇기 시설로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구금 시설로 적당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는 게 엄청 그 광범위한 네. 그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금 이제 시설 같은 그런데 게 따로 있습니까? 그 안에는?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네. 뭐 일부 개조를 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있고 뭐 그런 문 것이니까. 정도는 있겠죠. 문들은 그럼요. 많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시설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는 구금을 한 이후에 대통령이 여차하면 그곳으로 가서 또 뭔가를 지휘할 수도 있을 것까지 감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좀 듭니다. 예. 구금 장소에 또 네. 거기서 지휘까지 한다. 좀 아이러니한 지휘가 상황이 가능한 예. 곳이에요. 그래서 저 곳은 사실은
자주 언급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증언과 증거가 나올수록 어떤 미원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비상계엄 상태 때 이제 포고령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면서 윤 전 기자 사실상 내란의 정점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이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좀 변호인단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변호인단을 전해집니다. 물색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 법조인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네. 등입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윤 대통령이 중앙수사이과장으로 같이 근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외에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이 최재우 변호사도 변호인단 합류를 제안을 받고 이 합류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적극 변호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뭐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적극 대응하겠다,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 이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어떤 방향에서 지금 변호인단을 꾸렸다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뭐 그 탄핵 소추를 기각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또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더군다나 당연히 본인의 어떤 자, 잠시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재 담화를 발표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번 듣고 오시죠. 비정상의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국방, 외교, 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 신인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 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입니다.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의 체포구금, 의결 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영화 기자입니다. 네. 지난번에 국회의장님께서 대통령 직무정지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이후에 논의된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교섭단체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응한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의총 끝나고 찾아온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네. 연합뉴스 안정훈인데요. 그 수사 기관에서도 사실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만 좀 여쭤볼 수 있을까 하고. 이번 일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거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가는 작업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용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잘 안 보일 수 있고 또 국민들의 그런 과정 하다 보면 국민들의 의혹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아주 역사적인 사안입니다. 아주 느닷없이 있었던 비상계엄이고 아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도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서 시작되게 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네, 저 채널A 박자은 기자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2차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주처럼 부결이나 혹시 또 불성립으로 가지 않게 의장으로서 여야 정당에 좀 메시지를 던져주실 수 있는지. 의원들의 판단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뭘 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근데 이 일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가 일테면 외교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대통령이 출국 금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언제든지 이런 아주 유동적인 상황에서 무슨 국지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의심이 그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안정을 시키려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각자 판단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지난번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표 불성립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고 투표장에 들어와서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표결에 응하면 되지. 이게 투표를 불성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꼭 투표를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권하고요. 그 내용은 각자 판단해서 하는 건데 앞에서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판단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 뒤가 먼저 들어요. 예,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민정혜 기자입니다. 지금 헌법 61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은 있지만 그게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진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긴급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또 특위를 구성할 테니까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 한 이유가 바로 그래요. 네, 우현식 국회의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김상일 대변인 네. 일단은 검경 공수처 공까지 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긴급 내용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들으면서 이 국정조사 특위 만드는 게 국회의장이 지금 기자회견 할 사안인지 제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야 대표한테 그냥 제안하면 돼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냥 결정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안이 아니라 그럼 왜 직접 발표를 그러니까 좀 공개적으로 약간 밝힌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얘기하는 네. 것보다는 김광삼 변호사님이 네, 김광삼 얘기하시면 변호사 될 말을 것 바로 같고요. 넘겨볼까요? 예. 아니 일단 경찰 검찰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설 특검이 있고 또 일반 특검이 있어요. 지금 5 기관이 네. 지금 실체의 진실을 발견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 또 국정조사까지 끼어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수사 결과 나오면 결과 보고 미진하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아니 수사기관이 너도나도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지금 체포하고 영장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저 국회의장이 나와가지고 국정조사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워낙 국민의 관심이 뜨거우니까 약간 국회의장이 어떤 자기의 존재감 뭐 이런 것을 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국정조사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뜬금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국정조사 하려고 하면 양당 대표에게 국정조사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가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회는 저런 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수사기관들이 난립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불러다가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예. 교통정리가 될 수 있게 뭐 대표자들 국회 와서 논의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붙여주고 뭐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지금 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기자회견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대담 이어갈 텐데 이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다가 국회의장 기자회견을 봤는데 이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상일 대변인, 네. 일단은 오늘 아마 이게 가장 큰 뉴스일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하야 시기,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논의 중인 와중에 윤 대통령이 하야 대신에
탄핵을 택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서 좀 네. 많은 좀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적절한 판단인지 신빙성은 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있는 건지 친윤계 의원 발로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전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족쇄를 풀어주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계엄에서 굉장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제일 먼저 강하게 요구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쭉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당의 그거에 의한 반발과 당이 쪼개져 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를 걱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쭉 뭐 그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짓고 그다음에 당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냈는데 대통령이 당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의사가 없다라고 말을 뒤집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최초의 소신대로 그냥 가면은 되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사실은. 오히려 한동훈 복잡한 대표 상황이 좀 풀렸다. 한동훈 그렇죠. 대표 한동훈 입장에서.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을 때보다 막고 난 다음 밤부터 아침에 메시지 낼 때까지가 훨씬 더 고민이 깊었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 내에 윤석열 대표의 어떤 친윤 세력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거기와의 어떤 지금 조율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한 건데 그 노력이 소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모든 명분은 한동훈 대표와 18명의 그 계엄 해제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에게 가는 거지. 만약에 다른 쪽의 주도권이 넘어간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내란 상태가 끝나지 않고 이게 지속되는 것 같은 느낌? 다른 시도와 다른 도모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요, 제가 생각할 때 국민 앞에 어디 가서도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욕을 먹을 거예요. 길 가면서 뭐 진짜 심지어 뭐 학생들까지도 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뭐 사실인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이라면 오히려 친한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족쇄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하야 대신 탄핵을 택했다라고 맞다고 전제로 하면 결과적으로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헌재로 가서 재판을 받을 텐데 여기 다퉈볼 만하다라고 계산이 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 본인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본인이 법조인인데 과연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걸 객관적 시각을 바라보고 네. 자기가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거기에 사실은 동의하는 법조인은 거의 없거든요. 그 윤 대통령 혼자 생각일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이제 하야로 가면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하야로 가게 되면 이제 시점이 중요하죠. 네. 즉시 하야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직무 배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 2월, 내년 3월에 하야를 한다? 그럼 그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이 그걸 갖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떠한 보수에서 어떠한 좀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실 앞에 저렇게 대통령 응원하는 화환이 있다 이런 게 화면이 보여지고 그런데 윤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하고 나서 사과한다고 하면서 네. 임기와 국정 안전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임기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하야 얘기하니까 지금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 보도가 하야는 하지 않겠다, 헌재에서 다투겠다 이런 취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탄핵을 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은 가결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엄청 커졌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구나나 뭐 대통령이 나는 탄핵을 받아서 다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탄핵 돼버리면 누가 정치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탄핵을 택했다고 한다면 좀 더 이 복잡한 사안이 네. 이제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 재표결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있을 것 같은데 여당 의원들이 일단은 뭐 참석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좀 불참했지만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가결표를 던질 것인지 얼마나 던질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여러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의 동료 의원들에게도 적극 참여와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제 당론화 시키기보다는 이제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표결은 저희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마치 당론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의원님께서는 결정하셨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친한계 의원들 목소리 좀 봤는데 아끼는 말을 좀 아끼는 의원도 있고 나는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도 있고 친한계 의원들 좀 기류가 좀 많이 좀 요동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당론은 아직까지도 탄핵 반대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 탄핵 표결 불성립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악화했고 지금 당내 기류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에 표결 안 참여 안 한 의원들 굉장히 신상까지 다 공개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탄핵 표결에 참석을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1시 반에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지금 국민의힘 기류를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친한계 김상욱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표결해서 탄핵에 찬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안철수, 김혜지 의원도 찬성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탄핵 찬성을 예고한 의원만 4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김상욱 의원은 여기에서 자신에게 탄핵에 공감한다고 얘기를 한 의원이 10명이 더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CG가 나오고 있는데 저기에서 조경태 의원도 지금 탄핵 찬성을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조경태 의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의견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찬성표 8표가 넘으면 탄핵안이 가결돼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전보단 높아졌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의 하루 종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탄핵 말고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방법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친한계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재표결이 이뤄질 시에 현재 이럴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고요. 자, 김상일 대표님. 일단 저희가 계속 이 보도를 전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하야 대신 탄핵을 택했다라고 한 게 맞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주저하다가 반대 당론이긴 하지만 주저하다가 대통령 의중이 이렇다면 가결표를 던져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급속히 쏠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속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당신들이 좀 좋은 안을 만들어 오면 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그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친한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소진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제시하는 시점에 하야도 약속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국민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계엄을 왜 막았었으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막은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탄핵 찬성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나마 진영이 너무나 뭐랄까 그 위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고심이 깊고 그 고민을 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시간을 끌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탄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난번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다른 제3의 길, 신의 한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한 상황에서도 뾰족한 수는 없다.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저렇게 당신들의 말도 이제는 내가 지키지 않을 거야.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 라고 한다면 저는 탄핵에 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찬성 인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이 일단은 전국 안정화 TF를 끌었고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에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이런 것들 많이 퇴진 로드맵을 뭐 구상을 하고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으로 만약 입장을 정리했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당내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바로 다음에 대선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재 끝난 다음에. 일단 뭐 토요일 날 탄핵 가결 여부를 봐야겠죠. 근데 뭐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건 시간의 문제지 탄핵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대통령의 입장이 저렇게 표명이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탄핵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탄핵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다 탄핵이 되면 책임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나는 탄핵을 받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핵을 가결시키냐 부결시키냐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할 게 아니고 네. 탄핵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로드맵을 짜야지. 네.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뭐 퇴진하는데 로드맵을 짜는 그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 뭐 탄핵 소추를 했고 탄핵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걸 전제로 해서 네. 다음 대선 준비를 하고 당의 어떤 뭐 대우랄지 당을 어떤 시스템적으로 만들지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걸 이제 가정을 계속 더해서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탄핵을 받겠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다. 아까 인용 말씀하셨지만 기각됐을 경우엔 그 이후에 전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50일 조금 더 걸렸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90일 좀 더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는 네.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분분한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아니면 더 길게 갈 수도 있다. 아니 빨리 하기는 훨씬, 어려울 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했지만 지금 6명밖에 없거든요. 네. 그 6명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지금 법에는 7인 이상 돼 있는데 9명 일단 돼야 되는데 총. 그렇죠. 이제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는 7인 이상이면 돼요. 근데 6명 가지고 과연 심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족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추천을 하는 절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추천은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 과정 자체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 만약 이번 토요일 날 탄핵이 가결된 걸 전제로 하려고 하면 이제 바로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이 헌법재판이 임명되면 그때 심리가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대통령이 사실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탄핵소추하고 직무정지가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 임명권을. 네.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야지 심리를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변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 임명이 안 되고 간다고 하면 지금 탄핵 심판은 이제 하세월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대선이 실시된다. 언제까지는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건 지금은 추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국내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 통보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국내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 통보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자 김상일 대표님 네. 추경호 원내대표를 소환 통보했다는 것 아무래도 그 계엄 당시에 네. 이 표결을 좀 방해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 혐의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또 더더군다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가 있었거나 내지는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았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돼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거는 내란에 공범 혐의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아직은 뭐 피의자 신분은 아닐 것 같아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 원내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 친윤계로 원내대표를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건 내란 동조당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